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예성 조사관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제가 올해 7월에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냥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자문하는 그런 그냥 비상근 위원회입니다. 근데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 중에서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지 행정위원회는 아닙니다. 행정위원회는 어떤 그 결정 자체가 의미를 가져요. 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나 권익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위원회라고 부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도시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게 그 중앙정부에는 국토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자체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큰 것들만 담당하고 있고 주로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다 지자체로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갖는 재건축 사업 아니면 재정비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용도 지역 변경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도계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계위원회에서 도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냥 그 결정을 법률적 구속력은 갖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장이 검토해서 그거를 고시할 때 비로소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비전을 말하는 계획이라서 되게 장기적이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타가 좀 의미가 있겠죠. 재건축 용적률 사업으로 안 한다든지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들, 민간공원을 특례 사업을 하겠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도계위의 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면 보통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 주로 지역에 담당하는 교수들, 그리고 의회위원,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조항인데요. 사실 도계위에서 어떤 심의사항에 대해서 이해상충 조항이 있는 분들은 제척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피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수인데 어떤 그 개발 사업에 대해 자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관계자이거나 하면 본인이 알아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저희가 또 하나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계위가 역할이 늘어나면서 도계위를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높아졌고 그래서 2011년에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3개 시도에서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요.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도계위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나 심의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직업별 구성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의 대학들의 전공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연구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17개 시도의 담당자 분들이랑 모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 여성 할당제가 있는데 여성 도시계획 전문가를 찾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들을 하시고 지금 그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이랑 충북이 연구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책연구원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라든지 뭐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관련 연구원들이 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훨씬 더 편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지금 뭐 광주시 의회 의원님도 와 계시고 서울시 의원님도 와 계신데 다 그 서울시가 가장 많습니다. 5분. 이거는 이제 의회 의원님들은 왜 참여를 하게 됐냐라고 보면 사실 주민이 직접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 차원에서 뭐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데서 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기 지역구의 민원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심의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자체장의 의지나 아니면 그 지자체 도시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순환 임기제라서 자리가 계속 바뀌고 지속성이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공별 구성 현황을 보면 사실 그 도시계획 심의 내용을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적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조금 더 포함되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도시계획만 뭐 도시계획, 도시행정, 뭐 도시설계 뭐 이런 관련 분야들을 전공한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건축이나 교통이나 환경 이런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안건에 따라서 환경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교통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에 대한 이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배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간에 대한 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시계획 전공가 비율을 높이는 방향도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 이제 위원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임 규정 때문에 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뭐 4번, 5번, 그다음에 연임이 아니더라도 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임용이 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연임 규정에 대한 조금 더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회의록도 공개를 30일 이후 혹은 3개월 이후에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본을 이제 복사를 해가거나 아니면 열람하는 식의 형태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내용도 보면 그 중요 내용은 다 이제 삭제를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원이 의원이 말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건 유형을 보면 이 지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주로 이제 서울시랑 5대 광역시에서밖에 일어나지 않고요. 나머지들 뭐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세종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어떤 안건의 유형이나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도계위의 심의 자체도 약간 지자체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가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회의록 공개랑 이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를 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안 하는 지자체가 3곳이 있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3곳이 지금 안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서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뭐 결과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광주 걸 찾아봤는데 광주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심의 결과 공개한 걸 보면 안건명이 나와 있고 심의 결과가 재심이다. 재심에 대한 조건 사항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심의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자체들을 다 봤는데 그냥 뭐
의결됐다, 안 됐다, 뭐 재심이다, 아니면 수정 재심이다. 그냥 이렇게 심의 결과만 간단하게 나오는 지자체들이 있고, 아니면 지자체별로 왜 재심인지, 어떤 사항이 수정 사항으로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물론 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차후 심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면을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심의가 뭐 지연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기획단 구성인데요. 저는 되게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안건을 한 번 더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심의를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람 여기도 이제 전문가 뽑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 충남,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서 그냥 상임기획단 일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들도 뭐 일반 임기제 2명, 1명 뭐 이렇게 해서 좀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 1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제일 잘 되는 곳은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시는 13명이나 있고 단장이 우선 도시계획을 전공한 박사였고 그 밑에 있는 인력들도 다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이긴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하고 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그 도계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라고 적었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를 좀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아름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시도 차원만 돼도 그렇진 않지만 시군구로 내려가면 시군구도 도시계획위원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도계위원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뭐 추천을 받고 주로 이제 관련 학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천을 받고 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뭐 심의를 좀 받고 뭐 아니면 지자체마다 이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그 지자체에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 출신을 우대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개최를 하고 비행기 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초빙하기 위한 한 가지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뭐 조례에서 전문가 비율을 좀 높여준다든지, 충북 같은 경우는 50%라고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좀 교육 프로그램, 이게 지금 제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라고 한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지자체들이 많았는데 주로 1시간짜리, 뭐 심의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뭐 아니면 이거 비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게 트렌드도 변하고 기준도 바뀌고 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걸 마련해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의 도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사실 지자체마다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면 어떤 지자체는 개발이 안 돼서 너무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개발 여건이 안 돼서 힘든 지자체들이 있고 어떤 지자체는 개발을 이제 좀 막고 싶은데 너무 요구가 많아서 힘든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의 어떤 정책 방향과 도계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미리 조율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좀 심의에서 이런 건 좀 유의해서 해라.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전혀 검토거리가 안 되는 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에서는 이런 걸 유의하고 좀 이런 거는 좀 심의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고 뭐 아니면 이런 심의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유의사항 사례집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저걸 하고 있어요. 연차 보고서라는 걸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에게 공개되지는 않는 보고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도계위원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어떤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촉 횟수를 연임 규정만이 아니라 뭐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많이 한 분이 9번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분명히 뭔가 비리랑 유착이 생기는 어떤 방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해서
뭐 위촉 횟수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도계 위원들이 내가 하는 심의에 대한 무게감, 내가 하는 자문에 대한 무게감을 좀 갖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안건도 검토하고 사전 검토 뭐 의견서도 좀 그럼 미리 좀 제출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걸 좀 의무화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인데요. 이제 뭐 시민단체 학계에서 계속 조금 더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쪽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공개하자. 제가 뒤에 이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모든 회의가 아니더라도 뭔가 도시 기본 계획 관련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자들이랑 통화했을 때 모든 지자체가 반대를 하셨어요. 안 된다. 근데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한 말이 어떤 민원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너무너무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내보내고 싶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민원들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저는 물론 초기에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공개를 하고 뭐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의 기준이랑 운영의 위원 시스템 구축인데요. 좀 지자체마다 아까 보셨지만 심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건 국토부가 2010년, 13년에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을 모든 지자체가 참고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서울시 건데 서울시는 심의 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고요. 저기 500페이지짜리 보고서예요. 저기 안에 보면 각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기준이 있고 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개를 통해서 저는 점차적으로 심의의 투명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의 안건이 통과가 안 됐나라고 얘기했을 때 봐라, 우리가 미리 공개한 기준을 너네가 못 맞추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의 기준이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는 가이드라인만 보고 봐라 너네는 그냥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운영 매뉴얼을 좀 하나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이렇게 운영되는 게 도계이구나. 저는 도계가 뭔가 투명성을 갖게 되려면 도계의 활동이나 도계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도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던지 뭐 이런 착각과 오해가 좀 있어서 좀 이 전반적인 이해도가 좀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위원회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도쿄랑 제가 뉴욕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도쿄를 갖고 온 이유는 일본의 도시계획법이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건축법은 건축기준법이랑 비슷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갖고 와서 저희랑 유사한 도시계획심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이거를 공개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 참 일본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찾으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 사전 추첨으로 15명까지 방청이 가능하고 이 신청을 우편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이 회의를 유튜브로 공개하는 이 시대에 우편으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신청 기한까지 이제 우편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안건을 공개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투명성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의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안건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그 회의 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서 쓰면서 몇 개를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이제 회의 시작할 때 제일 앞에 이제 그가 PT가 이거예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퍼블릭 미팅에 어떻게, 이 회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요. 뭐 너네가 줌 회의를 뭐 저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전화를 하고 들어올 수도, 전화를 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을 알려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뉴욕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들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데, 다만 언어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일을 보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화면을 캡처를 한 거예요. 제가 7월에 보고서 쓸 땐 줌 화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 단계가 내려갔는지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서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뉴욕에서는 조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용도 지역을 조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층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이제 회의 결과예요. 회의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로그를 공개를 하고 있는 1938년 거부터 있어요. 그래서 뉴욕시 5개 자치구 버로우별로, 그 다음에 주제별로, 그 다음에 날짜별로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노력들,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썼던 말 중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점점 사실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때까지도 도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명단을 공개하면 이 사람들이 뭐 뒷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파이시티 비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서울시가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지자체들이 모두 따라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를 했다고 해서 뭔가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도계위 위원인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차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의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열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복사까지 되고 있어요. 좀 더 단계로 가면 이처럼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도계위가 뭔가 투명성을 갖추고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저는 단계적으로 그런 걸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심의에 도움을 주고, 지자체장은 정책 방향과 전문가의 그 심의를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은 모든 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가 알려지고, 뭐 이런 단계가 저는 가장 도계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 아직도 뭔가 좀 밀실 행정이라고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폐쇄적인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보가 너무 빨라요. 어디 개발한대? 그럼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서 그 땅을 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미래 세대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거라서, 지금 막 이렇게 난개발이 일어나면 우리의 자손들은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그 지역 애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